네, 안녕하세요. KBS 국내 크레딧을 담당하고 있는 정대호입니다. 최근 짧은 시간 동안 금리가 급등하고 급락하는 환경을 겪으면서 국내 크레딧 시장도 힘든 국면을 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높아진 변동성에 크게 노출이 되면서 크레딧 수요 구조도 금리 상승 과정에서 취약한 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2년 통화정책 정상화의 길에서 이 금리 상승 과정에서 그래서 크레딧 투자에 있어서 종목과 선택의 분산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들입니다. 먼저 이제 기준금리 인상 인하 속에서 신용 스프레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현재의 상황이 노이즈의 본질은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라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는 상황들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기 자금의 시장에 대한 상황들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크레딧 섹터별 이슈들을 점검을 하고 크레딧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그림은 신용 스프레드 흐름을 텀 스프레드와 동행으로 그린 장기 시계열입니다. 국내 크레딧 채권의 시가평가가 본격화된 이후로 이제 3번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회색 음영으로 표시를 해서 드렸습니다. 현재는 4번째 국면에 진입의 사이클에 있습니다. 과거의 이제 상황들을 보시면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요. 그 다음에 10년도에 남유럽 재정위기, 그 과정에서 이제 웅진 사태를 13년도에 겪게 되었습니다. 크레딧 시장에서는 사실 웅진 사태가 가져오는 파장은 굉장히 좀 컸었는데요. 투자 등급에서 바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태를 크레딧 투자자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경험한 상황을 13년도에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채권에 대한 그 스프레드 확대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었고요. 이내 다시 안정화되다가 2015년도에 5대 산업에 대한 구조적 이슈를 경험을 하고 대우조선에 대한 등급 하락 이슈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이제 스프레드 확대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다시 최근에 2020년도에 코비드 19을 겪게 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프레드 흐름 자체는 장기 시계열상에서 크레딧 스프레드 46bp, 텀 스프레드는 45bp 흐름에서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위기에 이제 시스템적 리스크가 불거졌던 상황들을 제외를 하면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변동과 신용에 대한 이벤트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를 제외를 하면 신용 스프레드 흐름 자체는 1시그마 이내의 흐름을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 크레딧 시장 환경 자체는 평균 회귀 경향이 굉장히 강했던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신용 스프레드를 장단기 스프레드로 연도별로 기간 평균한 상관계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11년도 그리고 17년도, 18년도에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15년도에 산업 구조조정 이슈와 그 다음에 등급 하락 이슈가 리스크가 커지면서 그 신용 스프레드와 장단기 스프레드 흐름은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정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기준금리 인상이 부각이 되면서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상황에 있었고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유동성 해소에 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시장의 트러블은 단기자금 시장, 특히 레포 시장에 저희는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 2019년도 이후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수요 측 측면에서 성장을 했던 자금 흐름을 보시면 레포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레딧 수요 자금의 성장의 큰 축, 메인 드라이버로 작용을 한 것인데요. 19년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겪으면서 은행에 대한 금전 신탁, 그 다음에 레포 매도 자금들이 과거 대비 크게 증가하신 것을 좌측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이제 반대의 상황, 현재 이제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자금의 되돌림 압력이 나타났고요. 그 과정에서 MF 자금이 한 40조 원 정도 자금이 빠졌고, 레포 자금도 10조 원 이상 자금이 단기간 내 유출이 일어나면서 현재 시장에서의 마찰적인
조정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장기 시계열로 표현을 한 게 지금 아래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년도 이후에 이제 발행 측, 그러니까 회사채와 여전채 발행 증 순증을 표시해서 드린 건데요. 회사채가 60조 원, 그리고 여전채도 한 69조 원에 가까운 발행 증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코비드-19을 겪으면서 발행 사이드에 대한 증감이 훨씬 더 크게 증가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수요 측 증감을 보시면 채권형 펀드도 60조 원 가까이 늘었고요. 증권형 자금도 13조 원 정도 가까운 순증을 기록했는데, 그보다 더 주목할 수 있는 건 메인 드라이버로 작용을 했던 레포 자금입니다. 레포 자금을 합치면 105조 원 가까운 순증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언와인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측 그림의 시계열로 표시를 하면 수급 개선이 15년도, 16년도까지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다가 19년도까지 정체, 그리고 20년 이후부터는 발행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서 악화의 경로를 겪게 됩니다. 현재 상황들이 지금 상황을 대변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 자금 시장의 안정화가 크레딧 시장 개선의 바로미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사실 CP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CP 시장에서 주로 발행 주체는 은행 정기 예담입니다. 좌측 그림이 은행 사이드의 정기 예담의 발행 측면을 그려드린 겁니다. 최근에 연평균으로 10조 원 이상, 그리고 최근에는 한 7조 원까지 순발행량을 늘리는 과정에 있었고요. 근데 반대로 MLF 자금이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급하게 빠지면서 수급 불균형 상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측 그림 보시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정기예금 ABCP와 은행채 1년에 대한 금리 스프레드 갭 자체가 기준금리 인상 전, 그러니까 8월 23일 이전이죠. 인상 전에는 거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그 이후부터는 15bp, 20bp 가까운 스프레드 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이 불안하다는 방증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크레딧 시장의 투자 심리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이즈의 본질 자체는 어떤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라 유동성에 대한 회수 과정에서 오는 트러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 부분이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이 저희가 흔히 이제 판단하는 크레딧 프리미엄에 대한 구성 요소와 국면별 기여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안정기, 그러니까 크레딧에 대한 불안한 시기가 높아질 시기에는 다양한 요소에 의한 프리미엄 요소들이, 그러니까 기여도들이 높아지는 측면을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변동성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주로 프리미엄에 대한 구성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도 이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그림에서도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신용 등급에 대한 변동성을 스프레드 흐름으로 동행으로 그린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 스프레드 흐름은 신용 등급의 변동성에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후행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구조조정 이슈, 그 다음에 등급에 대한 하락 이슈를 겪게 되면서 스프레드에 대한 조정 압력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9년도에 등급에 대한 상향 기대, 이런 것들이 급하게 나타나면서 스프레드 축소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2020년도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때는 등급에 대한 조정 압력은 없었는데 스프레드 흐름만 확대 흐름으로 나타났던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반대의 상황입니다. 신용 등급에 대한 하락 압력보다는 상승 압력으로의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가격 자체는 오른쪽 하단 그림 보시는 것처럼 확대되는 상황, 그러니까 반대의 양상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펀더멘털 이슈는 회사채 투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무 레버리지에 대한 부담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 가계가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아래 그림들이 사실 이런 상황들을 대변해 주고 있는데요.
일반 비금융기업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일반 선진국의 상승 속도 혹은 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회사채 투자, 그 다음에 회사채 발행 기업 대상으로만 범위를 좁히면 오히려 좋아지는 흐름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투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비율 자체가 순차익금 EBITDA 비율입니다. 요 등급별로 제가 표시를 해서 드린 건데요.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들은 일반 기업에 대한 채무, 대응력 자체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해석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그 크레딧 채권 시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이내의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평균 회귀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좌측 아래에 있는 그림 보시면 신용 스프레드에 대한 분포 비중을 제가 04년도 이후로 현재까지 그려드린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이내에 분포했던 확률이 65%, 그리고 07년도, 09년도를 제외를 하면 86%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우측 그림 보시는 것처럼 상위 12개 그룹사의 회사채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55%, 그리고 더블 A급 이상의 그 발행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점들은 이와 같은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회사채보다는 사실 여전채에 조금 더 집중하고 펀더멘털 리스크 혹은 시장의 우려를 겪고 있는데요. 여전채 시장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좌측 하단 보시면 시장에서의 급팽창, 볼륨 리스크를 시장은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로의 잔고 비율을 제가 인덱스화해서 그린 건데요. 회사채는 한 2배 정도 늘었고요. 오히려 특수채는 보합 수준의 흐름을 보였던 반면에 여전채, 특히 이제 캐피탈은 5배, 그다음에 카드채는 3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약간 볼륨 리스크,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부재가 나타나면서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마찰적인 조정 압력을 여전채가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채는 역시 유동성이 핵심 이슈입니다. 우측 그림 보시는 것처럼 여전채 실적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대손율 자체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수급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전채에 대한 빠른 조정 압력, 축소 압력도 나타날 수 있다. 투자의 기회로 판단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수채 은행채입니다. 특수채는 과거에 이제 재무 개선에 대한 그 관리 계약 하에 있으면서 디레버리징에 대한 기조를 꾸준히 이어왔죠. 그래서 12년도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13년도 이후부터는 사실 순상환의 기조를 계속적으로 보여왔었는데요. 최근에는 SOC 사업을 필두로 해서 공공기관들이 중장기 재무관리 하에서 투자 지출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까지 연평균 20조 원에 가까운 투자 확대 지출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순발행, 특수채에 대한 순발행 역시 현재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은 현재 특수채가 특히 이제 장기물에서의 특수채 프리미엄이 저는 다소 이제 좀 희석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은행채는 관리 감독 규제와 그 다음에 대출, 예금의 성장률에 대한 함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출과 예금의 성장률과 그 다음에 은행채 순발행 추이는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순발행의 장기 평균이 8.1조 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월평균 예금은행에 대한 만기 도래액이 10조 원을 상회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상황들은 향후에는 기준금리 상승 혹은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대출수의 감소,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6%의 관리, 대출 성장률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제를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출에 대한 수요가 조금 낮아지고 반대로 예금에 대한 성장, 이런 부분들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은행채는 현재보다는 발행 수요가 조금은 감소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특수채 발행의 확대, 그 다음에 은행채 발행의 축소는 현재의 이 스프레드, 특수채와 은행채 간의 스프레드에 대한 손바뀜이 조금은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의 레벨과 그 다음에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프레드 흐름 자체는 일반적인 수급 경로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채권형 자금 흐름의 큰 궤에서 일반적인 흐름을 따라 추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정상화, 통화정책 정상화의 과정에 있으면서 변동성에 노출되는 환경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채권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높은 채권들을 선호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스프레드 하단은 과거 평균보단, 그리고 과거 수준보다는 조금 높아지는 6bp에서 7bp 정도 높아질 환경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사항들을 토대로 정리를 하면 펀더멘털 이슈는 아니다. 그러면 최근에 일어났던 수급 이슈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캐리 투자 수요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 AA-3년물 기준으로 신용 스프레드의 상단은 1시그마 이내, 그러니까 과거 평균의 46pp의 1시그마 이내에서 제한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종목에 대한 선택과 섹터에 대한 분산, 이런 것들이 향후에 신용 스프레드의 변동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력을 높이는 투자 전략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국내 크레딧에 대한 사항들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리포트, 연간 정말 리포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국내 크레딧 정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